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묵화의 중요한 재료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바탕, 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란 한국산 인피섬유, 당나무 껍질을 재료로 한국 고유 방식으로 원료를 처리하여 한국 전통의 초지법으로 뜨고 건조하고 완성한 종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당나무 껍질이 왜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당나무 껍질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세계의 어느 종이보다도 가장 가늘게 찢어지고 길게 찢어지는 종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섬유를 종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닭 펄프를 이제 섬유화시켜야 되는데 그 섬유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나 또는 이물질들을 제거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그 증해 과정을 잿물로 사용한다는 것에 한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잿물은 6가지의 재를 태워서 그 재에 따뜻한 물을 부어가지고 나오는 천연 잿물을 말합니다. 다음에 그걸 두드려서 펄프화 시켜서 아주 천연의 종이로 만든다는 것과 그렇게 두드려서 만든 그 펄프는 물속에 넣어놓으면 가라앉습니다. 근데 가라앉는 것을 천연의 분산제인 어떤 닭풀이라고 하는, 전문적으로는 황촉규라고 하는 그 액을 집어넣어서 펄프를 공중에 물 위에다가 띄우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흘림뜨기라고 하는, 물을 이쪽에서 떠서 좌측으로 버리고 좌측에서 떠서 우측으로 버리고 앞에서 떠서 뒤로 버리는 등 흘려서 뜨는 방식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가장 한국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표면 처리도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표면을 처리하여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는 한국의 한지를 제일 중요한 조공품으로 여겼고, 한지가 어쩜 이렇게 비단처럼 빛나고 윤기가 있는지 이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글씨를 쓰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바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지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 하나를 꼽으란다면 질기다. 세계 최고입니다. 질긴 거에 대해서만큼은 한지를 따라갈 수 있는 종이가 없습니다. 질기다라는 얘기는 오래간다 하고 통하겠죠. 다음에 한지는 뜨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섬유가 이렇게 좀 길어요. 긴 것이 얽히다 보니까 바람이 통해요. 통기성이 좋다. 그래서 문종이로 사용했을 때 바깥 공기와 안 공기를 교차시키는데, 거르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깥에 있는 햇빛을 유리나 또는 다른 것으로 차단하지 아니하고 공기를 이렇게 들어오게 함으로 인해서 햇빛은 햇빛대로 들어오게 하는, 그걸 양명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가옥이 가지고 있는 밝음, 맑음, 양명성이 한국 문화를 태동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한지의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점과 더불어서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섬유가 길다 보니까 거칠어요. 거칠어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붓이 잘 운용되지 않고 잘 번지는 것도 이상하게 쐐기 모양으로 번지기 시작해요. 고르지 않다는 얘기죠. 다음에 한지는 사람이 혼자 뜨다 보니까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기껏해자 세로가 1m, 가로가 한 70cm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물질을 하면서 떼야 되니까 자기가 팔 길이만큼 뿐이 길이를 뜰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 떴던 종이와 뒤에 떴던 이 종이가 아무리 기술을 잘 부려도 섬유 입자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종이와 종이를 붙였을 때 티가 납니다. 이 종이와 이 종이는 어떻게 기계로 뜬 종이조차도 힘든데 사람 손으로 뜨다 보니까 미세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단점입니다.
거칠다 보니까 먹이 잘 먹지 않고, 다음에 붓을 만져도 붓이 쭉쭉 미끄러져야 되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툭툭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림 그리고 글씨를 쓰는 데는 좋지 않다. 다음에 흘림뜨기를 잘못했을 때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고, 앞에는 두껍고 뒤쪽이 얇거나 앞쪽이 얇고 뒤쪽이 두껍거나, 그래서 종이를 4장 붙였을 때 그것의 두께의 차이 때문에 균일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티가 납니다. 제일 처음에 섬유를 섞었을 때 제일 위에 뜬 물을 꽃물, 중간에 있는 물을 중물, 가장 바닥에 무거운 물을 파물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뜬 종이와 중간에 뜬 종이와 끝부분에 뜬 종이가 섬유 입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종이가 확연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손으로 뜬 종이는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전통 한지야말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림용이든지 어떤 용이든지 사용하지 못하고 공예용으로 뿐이 쓸 수 없는데, 선조들은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한지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도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배나 모시에 풀을 먹여서 두드리죠, 마르기 전에. 그러면 입자가 살고 빳빳해서 때에 따라서는 살에 닿아도 아프거나 꺼끄럽지 않다고 해요. 그 방법을 이제 도침, 두드린다,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힘을 위해서 주어서 두드려 가지고 보풀을 잠재우고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한지는 그림용 종이나 글씨용 종이, 즉 요즘으로 말하면 인쇄용 종이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지의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 도침 기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사람이 한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도침 기술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도침을 시행하면 밀도가 높아져 종이의 섬유와 섬유 사이를 두들기다 보니까 이것이 붉어져 나온 것들이 납작하게 퍼지겠죠. 그래서 섬유의 공기층을 막아주겠죠. 그래서 막아주다 보니까 치밀하고 정치하게 붓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종이를 사용하는데, 가는 붓을 2-3개짜리로 눈썹을 그리거나 속눈썹을 그리거나 동공을 그리는 것은 도침을 하지 않는 종이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지에서 단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서의 도침은 정말 혁신적인 혁명적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침을 하지 않는 일본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에 악교, 가프라고 그러죠. 송아지 또는 사슴 또는 물고기, 불에 등에서 나오는 이 젤라틴 용액을 이제 추출해 가지고 그걸 정제해서 종이에다가 바르게 되면 거친 섬유나 비단 같은 것에 오래 메꾸게 되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일제시대 때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 미술대학교 학생들이 채석을 할 때 악교와 백반포수를 마치 하지 않으면 그리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는 필수품이 되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은 녹말로 만든 풀을 칠해 가지고 사기로 만든 그릇이나 또는 이 조개 껍질 등으로 매끄러운 곳으로 문질러서 종이의 표면에 반질반질하게 윤을 내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큰 디딜방아로 두들겨서 만드는 기법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한국 고유 방식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닭종이의 장점을 살리면서 밀도를 높이는 한지 개발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대가 좋아졌고 과학이 첨예하게 발달되어 있는 시대 속에 살면서도 과거의 전통 한지가 갖고 있는 단점 하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에는 당나무 펄프에다가 목재 펄프를 단섬유를 섞는다는 거죠. 단섬유를 섞는다는 것은 굉장히
먹을 잘 먹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든다는 요소가 돼요. 어느 정도를 섞어서 어떠한 내절 강도에, 즉 질기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만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섞든가, 또는 돌가루를 집어넣어서 메꿔주든가 하는 노력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목재 펄프를 집어넣는데 돌가루 등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A4 용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종이는 한지라고 해요. 근데 일본 종이는 화지라고 그렇습니다. 화과, 이렇게 화자를 많이 쓰면 일본 제품을 얘기하죠. 일본은 일본산 당나무 껍질을 사용하여 소다회로, 이것은 화학 성분입니다. 천연 잿물을 사용하는 것은 한지가 중성지, pH 농도가 중성지 있을 때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보존성이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이 산성지와 알칼리도 아닌 중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이 수소나 나트륨, 탄산 나트륨 등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종이로 따지면 쥐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다회로 증해하고 비터로 고해하여, 우리나라처럼 방망이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두드려서 진 이긴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진 이긴다는 것은 표현이 좀 달라요. 닭섬유를 놓고 두들겨서 바람을 집어넣어서 닭을 부풀려서 찢어지는 거예요. 가늘게 찢어지게 되면 찢어진 것끼리 가는 섬유 입자가 살아나서 이것이 섬유는 섬유대로 몽글게 얽히게 만들고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가게 만들어서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일본이나 중국 종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정말 과학적인 종이의 제조 기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한지를 응용하느냐,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다른 것으로,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둠뜨기로 초지한다. 일본 종이는, 아까 한국 종이는 종이를 떠서 물을 흘려서 바깥으로 버리고, 이렇게 떠서 이리 버리고, 이렇게 떠서 앞으로 버려서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종인데, 일본은 사각형의 프레임을 놓고 물을 떠서 물을 밑으로 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있습니다. 매우 종이가 고르지만 잘 찢어집니다. 이쪽도 잘 찢어지고 저쪽도 잘 찢어진다. 한국 종이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 이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일본 종이는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국의 종이 뜨는 기법이 흘림뜨기라고 되어 있고, 흘림뜨기가 우리의 고유 방식인데 일본은 가둠뜨기라는 것을 자기가 설명해 놓으면서도 종이는 결국은 가둬놓고 흘려뜨기라고 얘기해서 세계문화유산에 흘림뜨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문화적인 자산이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지금 뺏기게 되어버린 결과를 만들었어요. 참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그 화지는 왜 이건 조선시대 초기에도 우리나라의 한지 양이 부족하니까 세종이 일본에 가서 외저를 캐다가 심어라 라는 기록도 있고, 특히 쓰시마 섬에 외저가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닭과 일본 닭과는 다릅니다. 현재도 한국에도 일제시대에 심어놓은 닭들이 가평이나 경상남도 쪽에 현재도 많이 크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것이 외저냐, 어떤 것이 조선닭이냐, 어떤 것이 조선닭 F1이냐, 이 부분이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료 칼비터로 이제 갈아서, 또는 마루비터라고 해서 종이를, 섬유를 집어넣으면 떡가루가 이렇게 진지해지는 것처럼 돌려서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고 균일한 종이를 만드는 데는 일본 화재가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화재는 세계의 문화재를 수리 복원하는 데 96%를 차지합니다.
한국 종이는 아쉽게도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2% 안 되는 종이를 세계에 진출했다라고 크게 대서특필하고 있는 언론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스스로의 내적인 힘을 키우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만이 드러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쌍발, 줄이 2개 달려 있어서 가둠뜨기라는 것하고 건조할 때는 목판에 건조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종이는 햇빛에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일본 화지의 특성은 뭐냐? 장점. 종이를 흘리지 않다 보니까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종이가 치밀하다. 빈 구멍이 별로 없다. 섬유가 많이 몽글몽글하게 얽혀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지압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압이 좋은 종이여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미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닭종이로 종이를 뜨지만 재료이지만 종이 뜨는 방식은 화지 뜨는 방식으로 뜬 가듬뜨기로 만든 종이를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떠서 물을 빼다 보니까 혼자 90cm 곱하기 180 정도까지 큰 종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두 사람이 이 종이를 흔들게 되면 2m, 3m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일본 화지의 장점입니다. 이 장점은 우리가 장점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섬유를 떠서 물을 밑으로 빼면서 흔들흔들은 좌우로 흔들다 보니까 섬유가 골고루 섞이게 되고, 그래서 종이는 곱고 조직이 치밀하다. 무엇보다도 화지가 세계 시장을 압도하고 장악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점은 즐기는 것이 조금 약하다. 한국의 단점은 장점이 되고 일본의 단점은 한국의 장점이 되고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국이 일본 화지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을 일정 부분 몇 가지만 가져올 수 있으면 굉장히 한지의 발전 가능성도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화선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도 화선지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까지도 화선지라는 용어와 한지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서에조차도. 우리가 화선지라는 용어를 정말 모르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한번 규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화선지는 중국의 종이가 선지, 한국의 종이가 한지, 일본의 종이가 화지, 그러다 보니까 화자와 중국 종이 선자를 따가지고 화선지라고 명명한 신조어입니다. 1970년대를 전후로 일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원료 배합, 어떻게 만들어라는 배합이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일본의 짝퉁 종이에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종이, 중국 선지 제조 기법을 잘 몰랐을 때에 만든 방법이에요. 중국의 선지는 볏짚을 사용해요. 한국은 당나무 껍질, 일본은 당나무 껍질과 삼지딱이라고 하는 단섬유, 중국은 볏짚. 이게 이제 크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나오는 경연이라는 데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 사척 단선지가 우리 70년대 학교 다닐 때 홍콩을 통하여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이에 매료됐어요.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화가들은 이 중국의 화선지를 최고의 종이로 쳤습니다. 선지를. 왜? 먹색을 나타내고 또는 색깔을 나타내는데 이 종이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예민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종이는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볏짚이라는 것이 단섬유인데, 이 단섬유가 얼마만큼 먹색을 좋게 하는지는 중국 종이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경도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만든 이 종이는 고지로 제조해요. 고지. 옛날 오래된 종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풀어보면은요, 양지로 제조해요. A4 용지를 사용한
폐지로를 만들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로 만든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화선지를 최고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 결과 70년대에 사용했던 그 유행했던 종이를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펼쳐놓고 보면 그림이 쫙쫙 갈라지고 노랗게 변하고 그냥 풀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공모전 또는 그 당시에 활발한 활동했던 유명한 작가들이 이 화선지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50년이 지나서 종이가 산성화되고 펄프가 산화되어서 그냥 마멸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것은 문화적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우리가 말하는 가성소다, 양잿물로 삶고 표백제를 집어넣어서 하얗게 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이는 완벽하게 산성화된 종이고 사용할 수 없는 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절에 전을 부칠 때 그 종이를 깔고 기름을 뺀다고 그 위에 놓았어요. 세상에 이게 무지한 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리고 화선지는 일단 내절들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계에다가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화선지는 기계에 거는 순간에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다. 내절도는 제로다가 아니라 측정할 수 없다. 제로도 제로보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종이를 사용했어요. 지금도 초등학교의 재료는 국가에서 이렇게 대주잖아요. 근데 종이를 한지는 단 한 장도 사용하는 초등학교 없어요. 양지로 만든 화선지를 우리나라 종이인 것처럼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죠. 참 현실이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화선지의 교육량이 너무 많아서 산업적으로 금탑을 받을 정도로 급부상했고 엄청나게 전주를 산업을 붕괴시켰던 요소가 화선지인 것은 또 분명해요. 전주에서 이 기술로 인하여 새로운 종이도 만들어지는데 오당지, 종이 한 장 한 장을 양지로 뜯다 보니까 이 양지가 100%가 들어가면 종이와 종이를 붙여놨을 때 떼어서 말려야 되는데 떨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400장, 500장을 여기에 쌓아서 물을 빼서 한 장 한 장을 말려야 되는데 양지만을 쓰게 되면은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닭을 20%를 섞여야 돼요. 근데 이 닭을 섞지 않고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은 먹색이 나온다고 하면서 오당지 회사에서는 종이 한 장 뜨고 한 장은 부직포 놓고 한 장 뜨고 부직포 놓아서 종이를 양지만을 섞어도 우리는 최고로 만든다라고 하는 기술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종이가 제일 비싸요. 근데 그 종이가 제일 먼저 산화되고 마멸되고 부서지기 시작해요.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그 당시 생각을 잘 못했던 거죠. 너무나 고마운 것은 자기의 종이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모든 특허, 모든 기술을 폐기해버립니다. 지금은 만들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학교, 홍익대, 서울대, 이화대학 또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뭔지 아세요? 화선지를 사용합니다. 국적 없는 화선지. 이게 극복이 되어야 그래도 국적 있는 교육이 조금씩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보면 고지의 가장 좋은 종이는 우리가 그 예비고사 볼 때 쓰는 컴퓨터용 종이 OMR, OCR 카드의 재생지가 최고라고 합니다. 다음에 노트 초등학교 칸마이가 있는 1학년짜리 그 초등학생이 국어 그 노트로 쓰고 있는 그 종이가 재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하고요. 한 장에 100원이나 한 뭐 50원 정도 가는 종이를 그렇게 고급스럽게 딱을 많이 넣어서 만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갖고 있는 폐해는 너무나 큽니다. 지금 쓰고 있는 화선지라는 이름의 모든 종이는 국내산은 없습니다. 단 방식은 중국에도 화선지 방식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레시피를 주고 그대로 기술을 이제 주문자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장점, 발목, 먹을 묻혀서 탁 붓에 먹을 묻혀서 먹물을 묻혀서
탁 하는 순간에 뻑 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번져요. 자기의 기술보다도 이 번지는 게 너무나 고르고 오묘하게 번져서 여기에 맛을 한번 들여버리면 중독돼 버립니다. 다른 종이를 사용할 수 없어요. 화선지를 쓰는 사람한테 한지를 갖다 주고 쓰라고 그러면 번지지 않으니까 못 써요. 이 길이 들면 그 맛에 오묘한 기교적인 맛에 들게 되면 지금도 화선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마약 같은 중독성입니다. 조선시대에 등장한 서예, 조선시대의 유품으로 남아있는 그림 중에 번지는 그림, 번지는 글씨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 바로는 한 2점을 봤거든요. 그러면 100만 점을 본 사람이 2점 봤으면 몇 프로라고 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번지는 문화가 아닙니다. 번지지 않게 하는 문화인 거죠. 조선의 민족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질기고 연면하게 가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는 번지지 않고 솔직담백하게 화가의 붓끝에 모든 것을 담는 문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조선 한지의 특성이라고 보고 민족적인 특징이라고 또 보는 거죠. 그런데 화선지는 번짐이 곱고 좋다. 단점은 이건 뭐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질기지 않아서 보존은 거의 제로다. 그래도 보존성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화선지를 쓸 것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글씨 써서 팔면 끝나지. 나는 보존까지 생각하지 않겠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란꽃을 그리고 벌을 그렸는데 벌이 10년이 지난 뒤에 그림을 펼쳐보니까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그려달라 그러니까 화가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 사람아 10년이 지났으면 벌도 날라갔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이제 옹호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족문화의 중요한 유품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아서 오늘 이런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화선지라고 할 때 선지를 썼던 선지는 무엇인가? 중국 안희성 경연에서 만든 종이를 특징합니다. 옛날에는 안희성 경연에 들어가서 구경도 못했어요. 집으로 만드는데 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도 비밀이었어요. 중국은 청나라 때부터 이걸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다른 종이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발효시키는지 또는 지푸라기를 어떻게 썩히는지 그걸 어떻게 두들겨서 가는지조차도 비밀이었고 경연에서 만드는 펄프조차도 수입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 공산당 정권 속에서 철저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선지에 대해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80%는 볏짚, 20%는 당나무 성질이 있는 청단피를 섞습니다. 우리나라 화선지가 20%를 닭을 섞는 것과 유사한 거죠. 근데 볏짚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조금 빠르게. 이 벼는 단섬유라는 것은 1mm, 2mm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섬유라고 하니까 뭐 10cm 뭐 되는 게 아니고 1.5cm, 2cm 정도 되는 것도 엄청나게 긴 장섬유예요. 그러니까 작고 작을수록 종이는 밀도가 높고 고르고 길면 길수록 거칠고 구멍이 뻥뻥 뚫린다. 근데 이 가운데에 가장 고운 것이 중국 거예요. 그것도 일본처럼 비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어떤 그 이 물레방아의 원리와 사람이 발로 퉁퉁 이렇게 듣는 물레방아 원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반기계식으로 두들기기도 하고 또는 비트에 갈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먹색을 좋게 하고 색깔을 잘 발현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계식을 조금 집어넣고 반기계식을 얼마만큼 집어넣는 것도 비결입니다. 중국은 가듬뜨기와 흘림뜨기를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한국은 프레임이 없어요. 일본은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없이 한국은 흘려보내요.
중국은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물로 뺐어요. 중국은 두 사람이 양쪽에 프레임이 없이 나무만을 각개목을 대고 붙잡습니다. 양쪽에서. 이 짧은 쪽에서 붙잡고 이 물을 떴다가 한번 기울이고 이리 기울이고 흘려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종이는 중국의 볏짚은 질기냐 질기지 않냐를 중심하지 않아요. 먹색이 좋냐 나쁘냐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고르고 질기는 거 가지고서는 이건 재료가 안 나오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고르고 균일하고 밀도 좋은 종이만을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분산제도 굉장히 약하게 사용해서 종이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고 온도를 저온에서 이렇게 조금 낮은 데에서 보존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종이는 종이대로 잘 떨어지고 종이 사이사이마다 어떻게 그 팜이라고 하는 분산제가 속으로 들어가고 가는 섬유가 들어가게 하는지 정말 과학적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보면 그래요. 종이를 떠서 두껍게 이렇게 판이 되어 있는데 물을 꽉 짰어요. 짜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은 물을 분무기로 뿌린 것이 아니라 호스로 물을 또 뿌려요. 그리고 나서 막대기로 탕탕 때립니다. 그 다음에 놔둬요. 물이 빠져. 그러면 다시 또 물을 뿌려요. 그리고 또 때리기 시작해. 이걸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것에 무슨 과학적인 비결이 숨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만든 종이와 그렇게 만들지 않는 종이를 비교해 보면 번짐, 먹색, 균일함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용해 보면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가둠뜨기와 흘림뜨기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물을 쭉 지나가니까 크기가 이 사람들 말로 하면 크기가 없다. 무량이다, 무량. 실제로 50m짜리 종이를 뜨는 것을 유튜브로 보면 사람이 몇백 명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떠서 공중에다가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크기로 따지면 종이 뜨는 기술로 따지면 중국의 선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으로부터 분명히 한국은 종이 뜨는 기술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한국이 일본으로 전달했는데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에 등기되어 있고 한국은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선지의 특징, 발목과 발색에는 너무너무 탁월하다. 단섬유로 되어 있어서 밀도가 너무 높다. 번짐이 고르고 균일하다. 물을 너무 잘 빨아먹여서 붓이 잘 나가요. 잘 번지고. 마음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든 종이는 2장이 아니라 10장을 붙여놔도 한 번만 뜨는 방식이 이게 개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이와 이 종이의 색깔이 균일해요. 그래서 한지처럼 한 장 한 장이 서로 다른 종이를 붙인 것처럼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좋은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는 그림용 종이로만 사용할 뿐 문화재 수리수복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수리수복에는 도움이 안 되는가 봅니다. 단점, 보존성이 취약하다. 이 부분은 최고로 선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데 그들한테 이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보존을 취약하다는 것은 너희들이 한 말이다. 족자로 잘 만들고 함 속에 잘 넣어놓고 사람의 손을 접었다 뺐다 집어도 일부러 그림을 그렇게 하냐. 첩을 잘 만들고 족자를 잘 만들고 두루마기를 잘 만들면 몇천 년이 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도낭석굴에 보관되어 있는 중국의 이 선지는 지금도 쌩쌩하거든요. 그러나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한지 사용의 문제. 한지는 선지, 화선지, 식기시 등을 이용해 번지기 기법에 함몰되어 있다. 그 말은 번지는 기법에 너무나 길이 든 나머지 오랫동안 학습을 받는 나머지 화선지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한지를 사용하는데 주저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피합니다. 이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저같이 한지만을 사용하는 작가가 몇이나 될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컬을 한지에 그리는 작가는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 작가를 인정해 주어야 돼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거죠. 종이 처리의 가공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밀도 있는 종이를 만들지 못해서 사용하기에 매우 제한적입니다. 인사동에 있는 그 많은 지업사 종이 판매하는 데에 가도 도치만 종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들을 뿐더러 도침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치만 종이를 판매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료의 문제는 미술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이 화선지와 한지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것을 조절하고 자기가 쓸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가 이슬을 좀 맞춘다든가 황초교 뿌리를 갖다가 한번 적신다든가 쌀가루를 묻혀가면서 밀도를 높이다든가 다양한 방식들이 충분히 검증된 과학적인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완제품만을 사용한 나머지 결국은 자기화시키는 작가가 매우 적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지의 장점을 살리면서 밀도를 높이는 기술은 지금 우리 시대의 숙제다. 우수한 한지의 16가지 샘플을 제시하면서 장인들에게 주었는데 중요 무형문화재 어느 누구도 반절 정도의 수준이 되도록 재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은 한지의 기술이 아직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해명되지 않고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결론 내립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거의 됐는데 간단하게나마 이 재료의 원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나무는 뽕나무과입니다. 그래서 당나무는 동남아시아에서는 꾸지나무로 주로 종이를 만들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당나무로 만들고 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는 이 애기 땅나무라는 것이 나무가 있습니다. 당나무는 뽕나무과이지만 동남아시아와 아시아에 주로 분포합니다. 그런데 당나무는 한국, 일본에만 있는 나무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당나무는 현재 3가지입니다. 꾸지나무, 당나무, 애기땅나무. 꾸지나무와 애기땅나무 현재까지 연구 성과는 꾸지나무와 애기땅나무가 일대 잡종화가 되어서 교잡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들어진 F1이 당나무라고 합니다. 그토록 우리가 한국 고유종이라고 말하는 그 종이가 결국은 잡종입니다. 잡종에 갖고 있는 우열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이 꾸지나무는 이파리가 큽니다. 그리고 주로 해변가, 부안, 무안, 이 김제 이런 쪽에 크고 있고요. 숫꽃이 피고 암꽃이 핍니다. 숫꽃은 이렇게 길쭉하고요. 암꽃은 동그란 데에 털이 아주 길게 나 있습니다. 이것은 숫꽃과 암꽃이 피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볼 때 열매가 꼭 코로나 균같이 생겼습니다. 열매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현실에서는. 제가 어저께 제가 키우고 있는 꾸지나무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당나무의 두 축이라고 하는 원형에는 애기땅나무가 있습니다. 애기땅나무는 수컷과 암컷이 한 나무에 피어 있습니다. 자웅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숲속에서 당나무와 더불어서 들어가 있고 이것은 열매가 한 5mm 정도 되는 1cm 이하의 열매가 열리고 이 열매는 달짝지근합니다. 그래서 크게 돼도 두껍게 당나무처럼 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 나무에서 성장을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제가 아파트에 키우고 있는 애기 땅나무입니다. 여기에
숫꽃이고 암꽃입니다. 실제로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2, 3mm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끼리 두 개가 수분을 일으켜서 열매를 맺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은 단일한 하나의 나무에서 자기들끼리 나오고 있는 것을 근친교배를 가장 꺼려합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만을 키우면 이 나무와 이 나무 하나만 키우면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무를 그래서 심어놔야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서로 수분을 일으켜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당나무를 연구하면서 같은 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를 바랐는데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식물도 사유하는구나 이런 것을 때에 따라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나무인데 현재까지 연구 성과가 그렇습니다. 꾸지나무의 수컷하고 당나무의 암컷하고만 수분을 일으켜서 나온 것이 땅나무래요. 그럼 반대로 이쪽에 암컷하고 꾸지나무 수컷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꾸지나무의 암컷에 애기 땅나무의 수컷이 수분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유전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구의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건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이 땅나무라는 것이 꾸지나무하고 애기 땅나무하고 수분을 일으켜서 일대 잡종, 교잡종이라는 것도 1995년도에 처음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것을 유전학적으로 입증시켰어요. 그런데 국가나 정부단체나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산림청 등의 연구소에서는 당나무에 대한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고 진전되었다는 연구 성과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죠. 땅나무는 꽃이 딱 중간이에요. 꾸지나무는 엄청 큰데 수컷이 길고 큰데 애기 땅나무는 작다. 암꽃은 크다. 애기 땅나무는 작다. 다 중간 크기예요. 섬유도 중간 크기, 당나무 두께도 중간 크기, 묘가 중간 크기인데 그러면 그 당나무로 만든 것이 어떠한 특징이 있고 꾸지 땅나무로 만든 것이 어떠한 특징이 있어? 이 부분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전주에 가보면 전주산 특산물인 한지를 만드는 당나무 그래놓고 오래된 당나무에 팻말을 붙여놨는데 꾸지나무에 당나무라고 붙여져 있는 거죠. 현재 우리는 땅나무가 뭔지 꾸지나무가 뭔지 애기 땅나무가 뭔지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베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고 있는 게 조선시대까지의 당나무였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꽃, 수꽃 비슷하게 되고요. 다음에 집 주변에 주로 많이 성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열매는 이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열매를 본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 일대 잡종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유전적으로 숫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생겼는지 지금 연구해야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꾸지나무는 8에서 10m까지 크지만 자웅 다르다. 해안 나지 등에 있고 실제로 굉장히 번식은 씨앗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애기 땅나무는 2, 3m 뿐이 안 되고 자웅 동주입니다. 다음에 집 주변이나 계곡부에 주로 크고 있고 이것도 씨앗으로 번식하게 됩니다. 꾸지나무는 분포가 이렇게 동남아 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이 식생대의 분포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주로 해변가에 꾸지나무가 크고 있고 내륙에는 애기 땅나무가 크고 있고 가거도에 꾸지나무, 애기 땅나무, 당나무가 크고 있는 거죠. 꾸지나무는 목포에서부터 쾌속종으로 6시간 이상을 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 꾸지나무, 애기 땅나무, 당나무가 자생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당나무 연구는 이쪽에서 씨앗을 받아다가 경기도 여주에 당나무밭을 만들어서 현재 씨앗을
F1을 계속 지금 정식시키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당나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거도의 모습들입니다. 자, 땅나무는 꾸지나무와 애개땅나무의 교잡종이다. 한지 원료가 되는 당나무 실체를 알게 된 것은 모든 연구의 출발을 가능하게 하며 다음 연구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한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꾸지나무와 애기땅나무와 교잡종이 한지 원료가 되는 세계적인 종의 특징인 이 당나무였다면 당나무의 잡종이 과연 열매를 맺는지, 열매를 맺어가지고 씨앗으로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지금 시대에 맞도록 두꺼운 종이, 펄프, 다음에 가늘게 찢어지는 것을 더 섬유는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좋은 섬유입니다. 다음에 길게 찢어질수록 좋은 섬유입니다. 가늘게 찢어질수록 좋은 섬유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진 것이 땅나무라고 하는데, 벌써 땅나무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일제시대에 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 환경에 적응하는 것,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나무 연구가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관심도 전혀 없고 오직 한지가 세계의 유수한 박물관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만 계속할 뿐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저는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굳이 거짓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림에 있어서의 수목화에 너무 중요한 원료에 대한 문제는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